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길,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는 그 어두운 골목에서 두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12살, 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는 열흘 전 빙판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어머니는 마중을 나갔다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찾아온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한 명은 우리도 형편이 안 된다고 했고 또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두 아이를 거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고 정우는 동생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정민은 형의 손바닥이 양쪽 귀를 덮자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 7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형 정우는 동생 정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은 얼어 있었습니다. 점퍼 한 장으로 버티는 그 손이 정우의 손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것들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텼고 그 다음 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졌습니다. 동전이라도 있을까 싶어 소파 쿠션 밑도 들춰봤습니다. 나온 건 500원짜리 하나였고 그마저도 어디에 쓰기가 애매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싼 것이 500원이었지만 정민의 몫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동전을 주머니에 넣은 채 쓰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망각이라는 빨간 간판이 낡은 건물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짜장면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봄이나 여름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하의 겨울밤 이틀을 굶은 두 아이에게 그 냄새는 거의 폭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민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눈이 그 노란 불빛을 향해 고정됐습니다. 형, 나 배고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500원짜리 하나뿐이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걸 12살의 정우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희망각 안은 따뜻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따뜻함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기름 냄새, 춘장 냄새, 육수 냄새가 뒤섞여 공기 자체가 두텁게 느껴졌습니다. 홀에는 손님이 2~3명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강하게 뭔가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판 위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였습니다. 정민이 그 소리에 반응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우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왕 사장이었습니다. 체구가 크고 눈썹이 짙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컸고 앞치마에는 춘장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희 지금 돈이 없는데요. 왕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만. 동생이 이틀째 못 먹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짜로요. 주소 알려주시면 꼭 찾아올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정민이 형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왕 사장은 한참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홀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거절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거절당하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나가서 또 생각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짜는 없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가게에서 공짜로 먹고 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왕 사장은 주방 쪽 문을 가리켰습니다. 뒷마당에 빗자루 있다. 가게 앞 골목 청소하면 밥 줄게. 정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영하의 날씨에 희망각 앞 골목을 쓸었습니다. 손이 트고 빨개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배꽁초, 전단지, 얼어붙은 오물까지 다 쓸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쓸고 다시 처음부터 쓸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밥값을 해야 했습니다. 동생 정민은 가게 입구 쪽 의자에 앉혀져 있었고 왕 사장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소리 없이 뜨거운 물 한 컵을 정민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민은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형이 일하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입에서 하얀 숨이 나왔습니다. 형의 발이 골목 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민은 그 장면을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했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정우가 들어오자 왕 사장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그릇에 짜장면 두 그릇이 나왔습니다. 면이 넉넉했습니다. 단무지도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국물 한 그릇도 곁에 있었습니다. 먹어. 왕 사장이 그 한마디만 하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먹더니 뚝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7살 아이가 이틀을 굶고 먹는 첫 한 입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하고 달큰한 그 맛이 7살짜리 아이의 몸 어딘가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정우는 동생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둘 다 소리 없이 울면서 먹었습니다.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왕 사장은 카운터 뒤에서 두 아이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학교가 끝나면 희망각으로 갔습니다. 왕 사장이 시키지 않아도 빗자루를 들었고 손님이 나가면 테이블을 닦았으며 쓰레기 봉투를 묶어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왕 사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정민이 먹을 저녁은 항상 있었습니다. 밥때가 되면 말없이 그릇이 나왔습니다. 때로는 탕수육 한 접시가 추가로 나왔고 때로는 깍두기를 한 봉지 싸줬습니다.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정우도 말없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정우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왜 도와주세요? 왕 사장은 기름 닦던 행주를 내려놓으며 잠깐 정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일하면 밥 주는 거야. 그게 다야. 그리고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정우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불쌍해서 얻어먹는 게 아니라 일하고 먹는 거라는 그 구분이 12살 정우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형제는 그 겨울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그 다음 겨울도 왔고 또 봄이 왔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우는 공부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동생 정민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했습니다. 그것만이 이 구렁텅이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민은 형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형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는 걸 봤고, 형이 겨울에 손이 터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걸 봤고, 형이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정민도 포기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형이 심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살아내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희망가게는 종종 들렸습니다. 정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정민이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도 형제는 희망각으로 갔습니다. 그게 두 사람에게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왕 사장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왕 사장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짜장면을 내밀면서 공부는 하냐고 물었고, 정우가 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도 잘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 끄덕임이 정우에게는 어떤 칭찬보다 무거웠습니다. 왕 사장이 뭔가를 알아봤다는 느낌, 그게 충분했습니다. 정우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희망가게 갔을 때 왕 사장이 짜장면을 내밀며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취직하면 바쁠 거다. 정우가 내라고 했습니다. 왕 사장이 잠깐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더니 그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짜장면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바빠지면서 희망가게 가지 못했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정말 어이없을 만큼 빠릅니다. 정우는 35살에 자신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건설 관련 중소기업이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생겼고 사무실이 커졌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계약이 엎어져 밤을 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우는 12살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보다 힘든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우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준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정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의사가 됐습니다. 소아과였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배고프고 무서웠던 7살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픈 아이들 앞에서 정민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같이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부모들이 고마워하며 돌아갈 때 정민은 그때마다 조용히 왕 사장을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형제는 40과 35이 되던 어느 가을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희망각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도 노란 불빛도 짜장면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켜진 편의점 안에서 젊은 직원이 뭔가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편의점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민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 가게에 물어보니 왕 사장이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희망각은 아들이 잠깐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 사장이 살아계실 때 찾아가서 감사하다는 말을 직접 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영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후회가 잠을 빼앗았습니다. 정우는 그날부터 왕 사장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알았고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을 통하고 구청을 통하고 과거 희망각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여러 경로를 거쳐 2달 만에 왕 사장의 아들 왕철민을 찾아냈습니다. 왕철민은 40이 채 안 된 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게도 잃고 빚까지 떠안은 채로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고 아이가 둘 있었지만 교육비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그 공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살았던 방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우와 정민이 그 반지하 앞에 섰을 때 왕철민은 두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사람 둘이 찾아온 이유를 몰랐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혹시 희망각 아드님이 맞으시죠? 왕 사장님 아드님. 왕철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오래전에 아버님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은 사람입니다. 형제가 이틀을 굶다가 찾아갔는데 아버님이 청소를 시키시고 짜장면을 주셨어요. 그게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왕철민은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희 형이 그날 일한 게 사실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주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왕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밥만 줘서는 안 된다고,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그래서 항상 일을 시키셨대요. 공짜로 주면 사람이 작아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살의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짜는 없어. 그게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왕 사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희망각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형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왕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 세 사람은 오래된 지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왕철민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자리, 정당한 급여, 아이들 교육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왕철민이 망설이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일하고 받는 거예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왕철민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민은 왕철민의 아이들 건강검진을 자신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은혜의 수천 배를 어떻게 갚겠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정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갚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왕 사장이 건넨 것을 왕 사장의 아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왕철민은 오래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정우는 자신의 회사 구내식당에 새 메뉴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짜장면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무료로 제공되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사장이 왜 갑자기 짜장면을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정우가 짧게 이유를 설명했을 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 희망가게 짜장면은 다른 모양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눔이란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이틀을 굶은 아이에게 내민 한 그릇, 공짜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밥을 주는 그 방식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왕 사장은 거창한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하면 밥을 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 메시지를 짜장면 한 그릇에 담아서 내밀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은 차갑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세상 어딘가에 노란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차가운 골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결국 그 불빛 하나 때문입니다. 왕 사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넨 짜장면 한 그릇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을 통해 다시 건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살아남고 살아내고 언젠가 다시 건넬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나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